한국성급 김진영 책임연구원님께서 4차 IMO GHG 스터디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를 건강하게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성급 기관기자재 연구팀에 근무하는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발표 내용은 제4차 IMO GHG 스터디 결과 내용입니다. 요 보고서 양이 이제 방대하고 오늘 발표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제가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점은 그 Q&A 게시판 또는 제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 과거 그 해운 배출량 산정 결과, 그리고 선박의 그 운송 업무량당 CO2 배출량 지표인 그 카본 인텐시티, 그리고 2050년까지 미래 배출량 전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 보고서의 그 범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2018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 배출량 전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 선박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국내 그리고 국제항해 종사 선박에 대한 배출량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산화탄소 이외에 총 6가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본 보고서에서는 CO2 그리고 메탄, 아산화질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제 산정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그 CO2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각 온실가스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100년 기준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적용을 하여 CO2 양으로 환산을 해서 그 단위는 CO2 이퀴밸런트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블랙카본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같이 산정을 했고요. 블랙카본에 대한 지구온난화 지수를 900, 그러니까 900이라는 말은 CO2 900톤과 블랙카본 1톤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후 블랙카본 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상당한 그 영향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그 3차 GHG 스터디까지는 베슬 기준이라는 선박이 등록된 항해 지역에 따라 가지고 국제항해, 국내항해로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국제항해 선박이 국제항해로 이제 등록을 했지만 그 국내 항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배출량도 전부 국제항해 배출량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제 그 선박의 보야지, 그거를 이제 AIS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식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국제항해 배출량 산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 보시면 베슬 기준과 보야지 기준의 국제 해운 배출량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모두 포함한 GHG 배출량은 전체 선박인 경우에 2012년 대비 2018년에 9.6%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박에서 많이 배출되는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선박은 2012년 대비 2018년에 9.3%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야지 기준으로 국제항해 선박은 CO2 배출량이 5.6%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MEPC 75차에 이번 그 4차 보고서가 최종 승인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IMO 회원국들은 2013년 이후로
선박의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였고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IMO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그 연료 사용량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선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료 종류는 HFO입니다. 하지만 산정 기간이 2012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어떤 퓨얼 믹스 체인지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HFO 사용량은 7% 감소한 데 비해 MDO, LNG 사용량은 증가를 한 점이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메탄올 사용량이 증가를 하여 네 번째로 많이 쓰는 선박 연료가 됐다는 점이 또 하나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운항 단계별로 그 선종별 배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미컬 탱커, 오일 탱커의 경우 다른 선종 대비 상대적으로 정박 중의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크루즈 오일 탱커의 경우 크루징 단계의 그 배출량이 다른 선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요한 요인은 슬로우 스티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스선, 기타 탱커의 경우 크루징 단계의 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제 점차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선박에 설치되는 기관 출력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기관 출력의 증가 분 대비 연료 사용량은 증가 추세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식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요인으로는 조속 운항 그리고 평균 운항 일수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 산정 기간 동안 LNG 사용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메탄 배출량이 150%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SOx, PM, NOx 배출량의 경우 해당 이제 감축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 추이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선박 연료 사용량 자체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배출량 총량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탄소 집약도입니다. 일단 그 탄소 집약도는 분자항에 전부 동일하게 CO2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요. 분모항이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모항을 이제 뭐 EOI 같은 경우에 톤마일 그리고 AR인 경우에는 실제 화물량이 아닌 데드웨이트와 이제 그 거리 그리고 그냥 화물량이 없이 거리로 나누는 것 그리고 시간으로 나누는 것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4차 보고서에서는 산정을 했고요. 일단 주요한 점은 그 처음에 기준연도를 2008년으로 산정했을 때 대비 2012년으로 기준연도를 바꿔본 결과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점차 이제 둔화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이제 2015년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는 그 개선율 자체가 이제 1에서 2%까지 대폭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IMO에서 지금 탈탄소화를 위해서 채택한 IMO GH 스트레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에서 기준 연도를 2008년으로 잡고 있고 하지만 EU에서 최근에 이제 제시를 한 것은 2018년으로 이제 기준 연도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은 EU는 기준 연도 자체도 매우 강화된 선박에서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부족한 연도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IMO에서 어떤 규제가 나올 때 기준 연도 산정이 몇 년 과거냐 최근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임팩트 부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배출량 전망입니다. 일단 보고서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표, 뭐 GDP라든지 인구 증가에 따른 전망 시나리오를 산정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SSP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뭐 미래 사회가 이제 탈탄소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믹스 체인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전망을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해서 RC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4차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SSP2 요거는 이제 그 중도 성장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시나리오는 RCP 2.6이라고 해서 파리 그 어그리먼트에서 제시하는 전 세계 평균 온도를 2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접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해운 물동량 2050년까지의 해운 물동량 전망을 보고서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해운 물동량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40에서 1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물동량 증가 전망을 가지고 배출량 전망치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결과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90에서 130%까지 해운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래 배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한계 저감 비용이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계 저감 비용은 어떤 특정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1톤의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해당 기술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정 방법은 뭐 카펙스, 오펙스에 이제 연료 세이빙 그 베네핏이 이제 빠지는 형태로 산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기술로는 한 44가지 기술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큰 그룹으로는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니어블 에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터네이티브 퓨엘. 그래서 요 이제 대체 연료인 경우에는 탄소를 가진 저탄소 연료,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와 가는 무탄소 연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NG 같은 저탄소 연료는 2030년에 보급률을 55% 정도로 이제 가정을 했고요. 암모니아 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는 2050년에 100% 적용률을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속 운항 부분을 이제 기술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체 연료, 저탄소, 무탄소 대체 연료 모두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그 감축 기술을 가지고 가장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한 결과 2030년에 최대 23%, 그리고 2050년에 최대 36% 저감 잠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말은 IMO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2030년 40%, 그리고 2050년 7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연료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이제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저탄소 대체 연료인 경우에는 2030년에 한계 저감 비용 톤당 250불의 비용을 가지고 총 CO2 배출량의 6% 감축 효과를 가지는 잠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거는 LNG를 예를 들면 HFO 대비 배출 개수가 한 20%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고서에서는 메탄 슬립 또는 이제 파일럿 퓨엘 사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률이 100%가 아닌 50% 수준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탄소 연료의 감축 잠재량보다는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탄소 대체 연료인 경우에는 2050년에 톤당 410불의 한계 저감 비용으로 64%의 감축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꼭지인 대체 연료가 없는 나머지 감축 기술로 2050년에 36%의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탄소 대체 연료는 그 나머지인 64%만 달성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64%라는 감축 잠재량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